장님이 눈을 고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지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의지하던 생명줄 같은 지팡이였건만 막상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니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그 낡은 지팡이부터 치워버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간사한 본성인가 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나 결국 저를 그 낡은 지팡이 취급하며 내다버렸던 한 남자, 이태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마당 한편에 딸린 작은 방 하나를 핫숙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좁은 방에 들어온 세입자가 바로 고등학생이었던 태영이와 그의 아버지였죠. 태영이 아버지는 인근 도축장에서 소화돼지를 도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태영이 아버지의 옷과 몸에서는 늘 옅은 피비린내와 짐승의 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냄새가 난다며 뒤에서 수군댔지만 태영이는 결코 주눅드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을 무시했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늘 성적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야망 있고 도끼 있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그런 태영이의 당당함과 단단함이 좋았습니다. 태영이 아버지는 고된 노동의 시름을 달래려는지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자연스레 혼자 남겨진 어린 태영이를 저희 부모님이 불러 저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도 태영이를 마치 조카처럼 챙기며 살뜰히 거두셨어요. 엄마도 없이 짠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드시고 귀가하시던 태영이 아버지가 좁고 깊은 동네 도랑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영이네 아버지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버티셨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혈혈단신으로 남겨진 고등학생. 친척 하나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태영이의 처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온 태영이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니까 제가 학교 마치고 혼자 일하면서 방세 내고 살겠습니다.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그 어린 것의 악바리 같은 모습에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방세를 내. 월세 밀려도 이해해 줄 테니까 일단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이나 해. 부모님은 태영이의 월세를 반으로 줄여주시거나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가시는 달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태영이는 학교가 끝나면 밤 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 와중에도 독하게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는 안타깝게도 수능을 망쳐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영이는 재수를 결심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며 재수 공부를 했던 거죠. 저는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는 태영이가 참 짠하고 애틋했습니다. 태영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알바를 마친 태영이의 방문 앞에 엄마가 만든 따뜻한 반찬을 챙겨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거나 가져다 주면서 조용히 응원을 했습니다. 태영이도 그런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요. 그리고 1년 뒤 태영이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태영이는 저를 찾아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영이에게 군 입대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던 태영이가 불쑥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수빈아, 나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 줄래? 나 너 진짜 좋아해. 저 역시 오랫동안 태영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 입대를 앞두고 한 달이라는 짧고도 애틋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태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가 군 복무를 하는 약 2년의 시간 동안 저는 수십 통의 편지를 쓰고 면회를 가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제대만 하면 우리가 함께할 앞날은 그저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더군요.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한 태영이는 점점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에서 만난 다른 여자 동기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그만하자. 태영이는 그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 오랫동안 살았던 저희 집 하숙방에서 짐을 싸서 매몰차게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보낸 2년의 기다림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에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결국 그래 철없던 시절의 씁쓸한 첫사랑으로 묻어두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로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원무과 데스크에 취직하여 바쁘지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을 접수하고 안내하던 어느 날 제 눈앞에 믿기 힘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빈아, 정수빈 맞지? 접수대 앞에 선 남자는 태영이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그는 과거 하숙방의 그 남루하고 도끼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번듯한 중견기업의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저희 병원을 찾았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일까요?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과거의 배신감이나 미움보다는 그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을 향한 반가움이 더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검진이 끝난 후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색한 미소를 짓던 중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하고 너한테 상처 주고 떠났던 거 정말 미안했어. 내가 철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 대학에 가서 나랑은 전혀 다른 구김살 없이 부유하게 자란 친구들을 보니까 내 과거가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더라. 도축장에서 나던 피냄새, 가난해서 너희 집 하숙방에 얹혀 살던 기억, 편의점 알바하던 내 모습. 나는 그 시절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 태영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면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지독한 가난과 밑바닥 시절이 자꾸만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 네가 싫어진 게 아니라 내 과거가 싫어서 너를 밀어냈던 거야. 정말 이기적이고 못난 변명이지만 꼭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잔인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그의 오랜 열등감을 알기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바보 같게도 그 이기적인 변명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옛날 일인데 뭐. 그날의 우연한 재해를 시작으로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빠르게 다시 가까워졌고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태영이는 듬직하고 다정해져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삶이 안정된 상태에서 만난 연애는 20대 초반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며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기로 하고 합친 건데 태영이 입에서는 언젠가부터 결혼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어 바쁜 시기였기에 자리를 잡으면 먼저 말을 꺼낼 것이라 믿으면서요. 제가 먼저 재촉해서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배려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
제 등 뒤에서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배신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동거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태영이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이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거든요. 옷차림이나 향수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애써 섣부른 의심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것 같아요. 태영이의 그 모든 변화는 회사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태영이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너무나도 뜬금없고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자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믿고 밥을 지으며 조용히 결혼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의 사장딸인 박유리라는 여자에게 접근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딸이랑 바람이 났으니까 나보고 조용히 비켜달라는 거야? 제 물음에 태영이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했던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뼈 빠지게 일해서 평범하게 월급 모아봤자 그냥 평생 그저 그런 아파트에서 대출금이나 갚으면서 살겠지. 난 그렇게 살기 싫어. 화려하고 멋지게 남들 위에 서서 살아보고 싶어.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 10수년을 노력해도 못 올라갈 자리를 단숨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빈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앞길 막지 말고 여기서 헤어져줘. 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미안함조차 없는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이기적인 요구였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에 불과했던 것 같더군요. 사랑하면 헤어져 달라고? 헛소리하지 마. 어떻게 나한테 또 이러니? 나 절대 못 헤어져. 저는 배신감의 약을 쓰며 이별을 거부했습니다. 태영이는 제가 알던 그 옛날의 짠하고 안쓰럽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 되어 있더군요. 다음 날 제가 병원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태영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네 짐은 복도에 내놨으니까 가져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퇴를 하고 헐레벌떡 달려간 아파트 복도에는 제 옷가지와 물건들이 대충 쑤셔박힌 캐리어와 상자들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살림을 합치며 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태영이 명의로 구했던 전셋집 아파트였습니다.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는 하루아침에 저를 현관문 밖으로 무참히 쫓아낸 것이었죠. 굳게 닫힌 도어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짐들을 끌어안고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비참함과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기막힌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오신 부모님은 짐가방과 함께 복도에 버려진 저를 보고 가슴을 치며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갈 데 없는 놈 걷어서 밥 먹이고 방세 안 받아가며 자식처럼 품어줬더니 우리 딸을 이렇게 길거리에 내쫓아? 부모님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노발대발하셨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2번의 만남과 2번의 끔찍한 배신. 저는 그제야 태영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루했던 과거를 알고 있는 저를 철저하게 도려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더군요. 그날 이후 저도 그 이름 세 글자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바쁘게 병원 원무과 일을 하며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가 아물어갈 즈음 제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병원 원무 행정팀에서 근무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매사에 묵묵하고 건실하며 무엇보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빈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고 평범한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태영이는 1년이 넘는 동거 생활 내내 결혼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교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그는 제게 반지를 내밀며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청혼했거든요. 수빈 씨랑 평생 같이 저녁 먹으면서 살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심각한 다발성 외상 환자가 실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컴퓨터 화면에 새로 뜬 응급 환자의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명 이태영.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지만 나이와 인적사항이 제가 아는 그 이태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응급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침대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태영이가 있었죠. 교통사고 환자였고 우측 대퇴부 및 경골 복합골절이 심각해서 수술을 해도 평생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중견기업 사장딸과 결혼해 화려하고 멋지게 살겠다던 이태영이 처참한 몰골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입니다.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죠. 처음엔 단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태영이 의도적으로 낸 범죄에 가까웠던 거죠.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다녀간 경찰들의 입을 통해 저는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태영이가 그토록 매달렸던 회사 사장의 딸 박유리. 하지만 태영이와 달리 박유리에게 이태영은 그저 잠시 만나며 즐기는 심심풀이 장난감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애초에 밑바닥에서 올라온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그녀는 집안 수준이 맞는 다른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남자와 약혼을 했거든요.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사장의 사이가 되겠다는 그 허망된 야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태영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와 박유리를 찾아가 집요하게 매달리고 소란을 피웠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딸을 귀찮게 하는 태영이에게 업무 태만 및 여러 문제를 제기해 가차없이 회사에서 해고해 버렸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태영이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태영이는 박유리와 그녀의 약혼남이 함께 타고 가던 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돌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추돌 사고였던 거죠.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은 탓에 박유리의 차는 크게 파손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약혼남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들이받은 태영이의 차 역시 충격으로 튕겨나가 전복되며 구르면서 태영이의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것이었어요. 몇 번의 큰 수술을 거친 뒤 태영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미련이나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버리고 간 남자의 마지막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리에 무거운 철심을 받고 붕대를 감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있던 태영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수빈아, 그는 링거가 꽂힌 손을 허우적거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과거 저를 무참히 내쫓으며 서늘하게 쏘아보던 그 오만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병상 위에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패배자만이 덩그러니 누워있었죠. 수빈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나를 진짜 사랑해준 건 너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쓰레기였어. 나 좀 살려줘. 우리 옛날처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태영이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며 울며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태영아, 나 결혼했어. 네가 날 내버린 뒤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 만나서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어. 제 말에 태영이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제 반지를 그리고 제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그 바보 같던 정수빈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태영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빈아, 제발.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고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영이의 앞날은 불보듯 뻔했어요. 퇴원을 한다 해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서 취조실일 것입니다. 만취 상태로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차를 들이받았으니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부유한 사장과 약혼자 집안에서 청구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평생을 절뚝거려야 하는 불편한 몸, 그의 앞날은 처절한 내리막길만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제할 바가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도 그 남자의 몰락도 이제 저와는 완벽하게 무관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했는지, 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 어리석은 남자를 이제는 제 기억에서 다 지워내려 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이 평온하고 다정한 현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길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